지금이라도 살까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많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더 갑니다.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과거에 항상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기간이 짧았던 경우도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진짜 내가 후회되고 매일 뭐 포모가 느껴질 것 같으면 방법은 분할 매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네. 지금 시장을 보면서 과연 편할까 안 편할까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이 내 잔고가 고가가 아닐까 이런 마인드. 예. 물론 이제 가장 행복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서 정리도 못 하겠어요. 더 속상한 거는 사야지 하면서 맞아요. 여기까지 온 상황과 아니면 중간에 내리셨어요. 다시 살려고 그러는데 못 사고 여기까지 오고 현금은 거의 뭐 5, 60% 갖고 있는데 주가만 여기까지 가 있고 지금 솔직히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광활하게 가는 게 저희들한테 다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행복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코스피 4,200 물론 이걸 좀 깊이 파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쏠림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포모들 이런 얘기까지도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SK하이닉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11만 원까지 올라갔고 4,200 코스피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께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11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뭐든지 이제 첫 시작이 이제 좀 좋아야 되는데 네. 11월의 첫 거래일이고 한 주에 또 첫 시작이었는데 너무 세네요. 네. 제가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뭐 2. 거의 8%, 네. 코스닥은 뭐 또 거기 못 미친 한 절반 정도 상승률 1.3%대인가요? 네, 그 정도 상승을 했는데 다만 이제 오늘도 또 계속 요즘 이 부분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지수는 이제 되게 뜨겁게 올라오고 있고 강세장이다, 뭐 뜨겁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도 제 기억에는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더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역시 오늘도 좀 가는 종목들 쪽으로 상당히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라도 지금은 언제 빨리 그 최근에 뭐 강한 종목들을 편입했느냐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라도 조금이라도 담그신 분들은 그나마 나을 것이고 지난주도 너무 위에 있다 좀 높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도 또 되게 이제 허탈감이 심하실 거고 요새 매일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거의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인 것 같은데 당분간은 지수가 뭐 쉽게 꺾일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안 났을 때 저희 KB증권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 전망의 내년도 5,000포인트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멀어 보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뭐 하우스뷰와 다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우리 리서치 하우스가 이렇게 내년도 전망을 하셨구나 했는데 지금 2%씩 며칠간인가 오늘 그게 뭐 약간 본 것 같은데요. 저도 제 옆에 제 유영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씩 며칠만 더 이렇게 오르면요, 팀장님 며칠 만에 5,000포인트. 그래서 발표 리서치에서 자료 나올 때는 되게 멀어 보였는데 이게 좀 희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수가 올라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좀 골고루 그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종목 수가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뭐 하루 정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어떤 쏠림이나 그리고 또 반도체 그리고 이 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략 어떻게 짜야 될지 계속 뭐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병원에서 봤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지금 시장을 보면서 과연 편할까 안 편할까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상황이 지금 편할까 안 편할까. 물론 보게 되면 이제 역사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강하게 올라온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게 반갑고 행복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이 내 잔고가 고가가 아닐까 이런 마인드. 그래서 그게 4,000선 들어올 때도 그랬고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4,100선에도 그렇고 4,200선 가면 더 심하고.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가장 행복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느낀다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올라도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아유 많이 올랐으니까 내가 먼저 좀 정리할까? 내가 먼저 약간 나올까라고 하는 순간 그들은 웃고 계시네요. 잘 가. 네. 그리고 일단 한 명 떨궜어. 뭐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여기서 정리도 못 하겠어요. 워낙 강하지만 그래 끝을 한번 보자라는 느낌으로 그런 상황들로 가는데 더 속상한 거는 사야지 하면서 맞아요. 여기까지 온 상황과 아니면 중간에 내리셨어요. 다시 살려고 그러는데 못 사고 여기까지 또고 현금은 거의 뭐 5, 60% 갖고 있는데 주가만 여기까지 가 있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행복한 고민일 수 있겠지만 네. 나머지 분들은 더 속타는 고민일 수 있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럼 현금은 많은데 그럼 지금 대응을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광야하게 가는 게 저희들한테 다 불편합니다. 솔직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행복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뭘 그렇게 열심히 적으세요. 이거 또 시청자 댓글 또 해서 저희 물으시려고 그러죠? 아니요. 저는 예. 정신건강 위해서 채팅창 잘 안 봅니다. 그냥 그 묻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도 자세히 보게 되면 순환매가 돌긴 돌아요. 아, 약간 뭐 그래도 대형주라고 하는 급들 다 그래도 바이오에서 한 끗 하는데 아니면 뭐 다 그래도 방산에서 한 끗 하는데 이런 종목들도 돕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지금 뭐 시장의 중심은 뭐 반도체가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기회원들은 아직까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찾아가서 억지로든 고개를 들이밀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강한 시장에서.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면 된다. 결론이 좀 이상하네요. 그냥 부딪혀보자. 끝이 어딘지 예단하지 말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적은 게 오늘 코스피가 114포인트가 올랐는데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79포인트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시를 들어줄 때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고민인데 그 갖고 있는 중에서도 반도체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의 시장이 좀 달리 당연히 느껴지겠다 다르죠. 싶어서 한번 이렇게 여쭤본 건데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 짜기 전에 지금은 어떤 시장인가에 대한 물음표 생길 때 SK하이닉스로 가정을 하시죠. 이따가 또 SK하이닉스 얘기를 할 거니까.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른대요. 그러면 지금은 안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더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다른 거를 보는 게 맞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어차피 두 분 다 여쭤볼 거라. 반사. 팀장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SK 하이닉스라고 했어요. SK에서 하나 딱 요거를 가지고 예를 들었을 때 더 갈까? 사실 제일 극단적인 예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는 거잖아. 항상 우리가 네. 나오는 질문들이 그죠? 네. 이런 뭐 질문들을 최근에 이제 사실은 아마 대표님도 그러실 거고 한두 번 받으신 게 아닐 텐데 만약에 후회될 것 같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SK 하이닉스가 계속 감으로 인해서 내가 소외돼서 후회될 것 같으면 일단은 발이라도 담그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시장에서 조선이 그랬고 그 전력기기 쪽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이제 시컬리컬이지 않습니까? 시컬리컬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예. 사이클에 따라서 호황일과 불황을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데 불황일 때는 버는 돈이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들은 과거에 자산 가치를 가지고 곱해서 PBR을 곱해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게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 보통적인 이제 계산법이었는데 최근에 전력기기와 조선 업종의 리포트를 보시면 BPS와 PBR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돈을 엄청 잘 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EPS 기반으로 퍼를 가지고 퍼 10배도 아니고 한 15배 막 20배 왜냐하면 성장성이 나오니까 막 과거에는 BPS로 계산했던 기업을 PER 20배, 25배 막 이렇게 전력기기 막 이렇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SK증권에 또 SK에 계시는 분이네요. 네, SK에 계시는 들어보니 그렇네요. 애널리스트 분께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과거의 전통적인 이제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메모리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호황과
불황이 상당히 이제 기복이 심했죠. 그래서 항상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PBR 0.8배에서 1배 정도 사이에 적자 날 때는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예. 반도체 수요 줄어들고 할 때는 거기까지 오니까 그때 사고 그다음에 PBR 한 1배에서 1.5배 정도 아니면 한 번씩 슈팅 나오면 그 위에서 팔고 요게 이제 공식적으로 계산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오늘 보고서를 내면서 하이닉스 100만 원을 이렇게 네. 목표 주가를 내셨거든요. 과거에는 높은 실적의 변동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나온 게 두 기업 다 합해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제 기억으로는 한 160조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60조 정도.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을 해본다면 160조 벌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한 밸류에이션 한 10배 정도만 주면 1600조 정도는 네. 시가총액이 두 회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계산이거든요. 예.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더해보면 1600조하고 얼마나 이제 가깝고 괴리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로 그냥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러면 이제 여의도에서 리서치에서 보시는 분들이 SK하이닉스는 과거에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지 않고 회사가 구조가 좀 바뀌니까 이제는 뭐 PER로 보는데 영업이익에서 벌어들이는 거에다가 한 10배 정도만 곱해도 아직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는 걸로 본다라면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한다라면 사실은 오늘 60만 원 조금 넘었었나요? 네, 62만 원. 62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면 68이 48, 67이 42, 한 60% 정도에서 한 65% 업사이드가 남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 네. 봤더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치니까 지금 1000조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계산대로라면 진짜 60% 정도 더 올라야 된다라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영업이익에다가 밸류에이션 한 10배 정도 준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대부분 밸류에이션 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보통 평균이 한 10배 정도 역사적으로 있었으니까 벌어들인 이익에다가 한 10배 정도 해서 요 기업이 그 위에 엄청 올라가 있냐 아니면 그거보다 아주 밑에 있냐 이런 걸로 저평가 뭐 저PBR 고포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계산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다음에 회사의 이제 옛날처럼 실적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구조가 바뀌었다면 몇배 곱하면 사실은 업사이드가 그렇게 남아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내 가슴이 거기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그 100만 원 보고 이 논리는 오케이. 근데 이 뭐가 불안하고 이러면 사실은 손 나가기 쉽지 않은 차트 위치예요 지금.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은 들어갈 물량에 계속 지금 뭐 지난주 계속 그런 이야기 반복되는 것 같은데 3분의 1 정도를 일단 사놓고 3분의 1 정도라도 만약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3분의 1 가지고 막 그냥 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떨어질 줄 알고 3분의 1에 남겨놨는데 안 빠지고 그냥 가면 속상할 수 있는데 막상 떨어지면 3분의 2 손이 안 나간다니까요. 보통은. 이거 꼭지 찍었나 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 3분의 1 정도는 발 담궈 놓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그러면 100만 원보다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실은 수익률은 더 목표 수익률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조정 시 분할 매수 뭐 이런 부분들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가슴이 뛰십니까? 지금 이야기한 걸로 이게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이 아마 지금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가능성이 높죠. 내년도에 분명히 반도체 쇼티지고 이게 26년도에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는 듣는데 과거에 항상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기간이 짧았던 경우도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지금은 믿음과 용기가 좀 필요한 뭐 그런 부분 아닌가 싶은데 진짜 내가 후회되고 매일 뭐 포모가 느껴질 것 같으면 방법은 분할 매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 PBR 얘기하면 뭔가 세상의 변화를 못 받아들인 늙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리고 사이클 그리고 한창 슈퍼 사이클이다 했을 때 결국 꺾일 때는 또 재고에 대한 이야기들 한창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주문 제작이니까 재고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계속 얘기를 하던데 역시 심리적으로는 좀 높은 위치에 지금 있는 증설을 것도 하는데 사실이기도 이제 하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안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빨라도 뭐 최소 한 1년 정도 걸릴 텐데 그러면
2026년도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스토리니까 그거에 이제 동의를 하신다면 분할 매수가 맞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의 차트와 뭐 그런 위치 등등이 불안하다 그러면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뭐 안 오르거나 덜 오른 시장에서 안 보는 소외된 섹터로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난 너무 뜨거운 게 싫으면 사실 차가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또 소외가 이제 계속 있으니까.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은 이제 네. 투자 성향에 따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조언 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살까라고 얘기하는 상황들이 많다고 하게 되면 네. 주가는 더 갑니다. 음, 분명히 더 갑니다. 예. 네, 더 가는데 그럼 그- 사요. 네? 그럼 사요. 안 사셨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렇게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네. 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지 그랬지 한 번만 딱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네. 왜냐하면은 네. PBR 얘기 제가 몇 번 여름 때부터 드린 거 아닙니까? 네. PBR 가지고 캡 좀 쓰지 좀 말라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비교하면서 아우 삼성전자가 더 싸네. 일로 왔다 갔다 왔다 이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둘 다 아무것도 못 샀잖아요. 다 털렸구나. 근데 분명히 글로벌 IB도 그렇고 증권사들도 이제 시각을 바꿀 때가 올 것이다. PR로 바꿀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상태가 오잖아요.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이게 열려집니다. 위쪽이 확 열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저희가 주식 한국 시장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는 가치 투자자네 라고 하면서 그 가치 투자자의 틀을 얼만큼 잘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저점 PBR 잡고 고점 PBR 맞춰가면서 아이고 이거 비싸니까 매도 여기서 다시 재매수 이런 식으로만 나갔다가 이번 다 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뭘 못한다는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예 결국에는 성장주를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성장주를 잡을 때 PBR 이딴 거 쟀다가 지금 큰 거 다 놓친 사람들이 무지 많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함부로 대지 마시고 성장주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비교 대상을 좀 더 확장시켜 갈 수가 있어야겠죠. 이번에 교훈들도 그런 건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 시장 더 오르고 움직일 때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똑같은 기준 가지고 PBR이 몇 배가 돼서 그거 가지고 맨 처음에 놓쳤던 게 조선주입니다. 조선, 그렇죠. 예, 조선주 놓치고 이거 다 놓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현금만 있어요. 그러면 안 간 거 막 싼 거 이런 거만 걷고 또 같이 투자한다고 버티시는데 됩니까 그게? 시장에서는 다 저쪽으로만 움직이는데 그러면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약기운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 PR이 확장되는 거죠. 그럼 단순히 볼게요. 외국인 입장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딱 그럼 메모리 반도체가 돌아간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R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예요? 올해 계산으로 하게 되면 29배입니다. 근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금 다 합치게 되면은 지금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뭐 6배, 뭐 4배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팔은 어디로 붙을까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또 어디 붙을까요? 게다가 또 이번에 하이닉스가 오늘 또 폭발했던 이유는 10%를 유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특정 주체에 대해서 10% 이상을 못 가져가게 하는 게 풀리다 보니까 네. 연기금이 오늘 어떻게 나왔나요? 그냥 풀로 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그런 제발 좀 캡 좀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템베거 나는 템베거 그런 분들한테 템베거 먹어보셨어요?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괜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 예,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님께서도 어떤 PBR에 대한 캡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었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이전부터 조선주 때도 그렇고요. 그 조선주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도 PBR에서 이제 PER로 많이 옮겨가고 또 EPS에 집중하는 리포트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다가 조선주가 날아갔었고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들도 이제는 뭐 PBR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실적 증가에 따른 그런 모멘텀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TSMC의 이익도 넘어설 거다, 뭐 매출도 넘어설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거 한번 지켜보면서 사실 뭐 반도체주에 대한 어떻게 전략을 더 짤까요? 이게 사실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전망이 좋냐 안 좋냐를 따지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 HBM4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HBM4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 가지고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거 가지고 지금 그게 팽배해 있어요. 근데 생각을 잘 생각해 보세요. HBM4가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 왜 삼성전자를 끌어들이는지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걸 통해서 하이닉스 견제가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공급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시장일 거를 생각을 하고 엔비디아가 움직인 건데 저는 단순하게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가격 떨어지고 피 떨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프리미엄 떨어지고 그러면 얘는 안 돼. 그럼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가야 돼. 이 논리로 좀 사로잡혀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 논리는 예전 사이클 때 재고 이슈 얘기할 그렇죠, 때 그 그렇죠. 논리죠. 네. 그러니까 거기 아직까지 함몰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이닉스 매도, 삼성전자 매수 이렇게만 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클에 대한 흐름들 보고 게다가 또 가장 강조드렸지만 지금 AI가 시작된 게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지금 네, 네. 10 중에서는 그런 상황 쪽에서 추론으로 넘어갔었을 때 시장이 10배 이상 커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약견이 왜 이러죠 지금? 네. 미쳤나 봐요 제가 지금. 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반도체 얘기가 길어지면 우리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싫어하실 것 같고 우리 담당 PD님도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거 저는 안 합니다. 이제 우리 이게 팀장님. 절대 초치자는 건 아닌데 그 대표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앞에서 잠깐 언지를 주셨으니 저도 한번 여쭤보자면 우리가 뭐 증시 격언 중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그 어깨라는 게 이 올라오다가 만나는 어깨가 아니라 머리 찍고 내려가는 어깨에서 팔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도체의 어깨는 고점에서 어느 정도였을 때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이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해야 될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너무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문인 건 아는데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생각 정리가 먼저 되신 분께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딱히 반도체만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뭐 논리 중에 하나는 한 번은 말씀은 아마 드렸지 않을까 싶은데 고점 대비해서 저는 주도주들을 매일 밤에 이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어떻게 됐나 뭐 혹시 이탈하는 종목이 없나 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저는 한 30% 정도 너무 여유 있게 잡았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이클을 초반에 이제 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좀 큰 상승 사이클에서는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한 15, 20도 이렇게 짧게 잡게 됐는데 요즘은 한 30% 정도로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주도주에서 좀 이탈하는 그러한 케이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인 거죠. 네.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물론 그런 가격이 빠질 때도 시장에서는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적도 되게 장밋빛 전망들의 실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만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는 좀 심각한 거. 왜냐하면 항상 주가가 먼저 빠지고 항상 실적 추정치 하향이죠. 하향 조정도 나중에 나오고 네. 뭐 뒤늦게 악재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어쨌든 주도주인데 고점에서 30%를 이탈한다. 그 시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뭐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AI 뭐 되게 막 흥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기운이에요. 지금 어쨌든 다 AI로 통하는 주도주 장세잖아요. 근데 AI의 대장주가 꺾였는데 이번 시장이 간다? 그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그러한 데이터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0%거나 마이너스 0. 몇 %거나 매일 밤에 봐도 그런 경우밖에 없고요. 그나마 우리가 원래 주도주라고 했던 종목 중에서 약간 고점 대비해서 룸이 지금 좀 벌어진 종목은 대표적으로 음식료 쪽에서는 삼양식품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한 20% 정도 만들어져 있고 오늘 주가가 만약에 안 올랐으면 제가 오늘 뭐 체크를 못했는데 그다음에 피부 미용 쪽에서는 파마리서치 같은 회사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25% 정도 빠져 있고 나머지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들어왔을 거거든요. 대부분의 우리가 올 한 해 그래도 나름 주도주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그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다 마이너스 10% 안쪽으로 돼 있거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지금이 거의 신고가거나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물론 펀더멘탈적인 부분들도 조금씩 체크를 계속 해나가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보지만 어쨌든 가격의 변화가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뭔가 악재나 후행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의 액션이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 추정치 등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 가격적인 부분을 저는 좀 예민하게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저는 대해서 아까 다 얘기해가 네. 저희가 어디쯤 가면 고점을 예측할까요라고 얘기 지금 하는 이 대화가 하는 순간에도 예, 이거 자체가 아직 고점이 그렇죠. 멀었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지금 짜증나시네요. 네.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냥 편하게 맞아요.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정합니다. 그런 상황들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뭘 챙기셔야 되냐면 반도체 소부장 이거 지금 저희가 너무 그냥 팽개쳐 놨어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이클에 이 정도 강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마 3분기는 아마 대부분 슬로우 할 겁니다. 왜냐면 급박하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 제대로 대응 못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연결돼서 지금 중국에서 오늘 아까 보니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전자랜드, 전자대리점 여기서 방이 붙어 있대요. 방이 뭔지 아시죠? 공문. 네, 붙어가지고 1인당 구매 제한 들어갔습니다. SSD, HDD, DRAM까지 구매 제한 들어옵니다. 이 정도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단 없어요. 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걸 지금 즐기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이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결국에는 피해 급한 상승이 소부장한테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이들이 오히려 여기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를 배달 노린다. 소부장 찾아야 됩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스닥, 그러니까 딱 코스닥은 3분류예요. 지금 현재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게 거의 25% 30%씩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가 이제 다 주도를 할 게 뭐 이런 거 한번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또 변화가 탁 되면서 코스닥을 또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너무 안 가다 보니까 그냥 아예 다 그냥 대우주만 보는데 소부장 반등 나오게 되면 또 이것도 정신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공부해 보시게 되면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런데 같은 스토리로 또 전력기기도 한번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권가에서도 리포트를 통해서 목표 주가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가장 제가 봤던 것 중에 드라마틱하게 목표 주가를 올렸던 게 그 하나증권이었는데 직전 목표 주가가 120만 원에서 이제 300만 원으로 근데 뭐 주가야 이미 234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150%막 이렇게 올라가고 목표 주가가 리포트 통해서 100%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효성중공업의 스토리나 전략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팀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뭐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섹터 자체를 뭐 지금 전력기기도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뭐 반도체를 이렇게 이제 좀 따라가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최근에 이제 전력기기 쪽이 다 눌려 있었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 전으로부터 그때부터 지금 주가가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그렇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투탑이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도체도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반도체가 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도 전력이 안정적으로 24시간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투자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게 전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도체만 갈 때 너무 반도체가 올라가서 부담스러우면 전력을 보시는 것도 괜찮다. 지금도 저는 전력 아직도 꼭 이 전력기기 변압기 쪽이 아니라 지금 다른 쪽으로 파생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AI 전력망 즉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하는 이 절차를 옛날에는 수개월에서 뭐 1년 이상 이렇게 걸렸다면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아주 전력 공급 승인 절차를 60일 이내로 단축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왔다라는 요 뉴스가 사실은 저는 이제 좀 더 임팩트 있게 이번에 또 실적도 잘 나오면서 네. 이 내용이 작동을 좀 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우리나라의 변압기 회사와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파월 의장이 아니라요. 파월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커는 POWL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사실은 원래 여기에 눌려 있었거든요.
최근에 하반기에 눌려 있었는데 어느덧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이 구간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전고점 뚫으면서 HD 현대일렉트릭 전고점 같이 뚫고 같이 동조화되는 좀 그런 모습들도 좀 전반적으로 나타났는데 실적의 특징을 한번 보면 효성중공업만 제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뭐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면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지금 매출액의 캔들의 크기와 기울기와 영업이익 기울기를 보시면 뭔가 조금 기울기가 더 영업이익 가파른 느낌이 좀 드시죠? 네. 그래서 매출액이 성장하는 것보다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지금 캔들도 더욱더 커지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게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요일 날 효성중공업 실적 발표 났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숫자가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거의 뭐 10% 정도 예상했는데 14% 정도 나오면서 여전히 돈을 잘 버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제가 주도 섹터 중에서 아까 우리 그 앵커님께서 하나 말씀해 주셨던 문제가 도대체 언제 내려야 돼요? 네. 중에 하나의 정답이 요 그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LG생활건강 가지고 제가 과거에 그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잘 나오다가 주도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 경쟁이 치열하거나 증설로 인해서 가격이 빠지면서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오히려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꺾이기 시작하는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분기 네. 실적에서 그때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리 여의도에서 증설해서 앞으로 볼륨이 커질 거야 다 이야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증설에 속지 마시고 뭔가 마진이 깨지고 수익성이 훼손되고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때 저는 보통 주도주를 또 내주는 하나의 저는 시그널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처럼 5개 분기네요. 5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매출액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오면서 50만 원부터 지금 200만 원까지 매 분기마다 실적 나오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내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지금 5분기 동안.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다. 그거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시그널을 저는 이걸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보다는 사이클이 조금 짧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증설을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업황이 안 좋아서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별도 기준으로 순부채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현금이 그렇게 투자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SK하이닉스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성과급 100 내년도 어쨌든 100조 번다고 했나요? 10% 네. 어쨌든 성과가 엄청 많이 나가야 되고 등등의 재원이 그렇게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할 정도의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내년도 계속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전력기기 쪽은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일진전기가 가장 먼저 증설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증설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설의 효과가 아직까지는 수익성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훼손을 주지 않는데 이 반도체 보시면 이 그래프가 영업이익 변화율이 되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 근데 이 전기 장비가 이제 전력 쪽인데 이쪽은 보시면 영업이익은 분명히 이렇게 곰실곰실 올라가고 있는데 변화율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도체처럼 만들어지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증설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어느 시점에 가면 생각보다 가격이 뭐 더 이상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마진이 여기가 이제 한계거나 뭐 그런 이슈들이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 먼저 우려할 필요는 없고 먼저 내릴 필요도 없다. 다만 반도체보다는 그 시점이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증설을 먼저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하나씩 나오면서 주가가 이번에 다 슈팅이 이미 나왔습니다. 아까 네. 파월 인더스트리 보시는 것처럼 슈팅이 나와가지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좋은 위치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실적 발표 다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이제 모멘텀 이제 약화로 인해서 또 뭐 이동평균선 수렴이 나오거나 눌림목이 한번 나오겠죠, 그죠? 그럴 때 딱히 아직까지 증설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뭐
리스크 요인이 없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 그럴 때 좀 편안한 위치를 한번 줄 때가 저는 접근할 수 있는 위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따라가되 신규로 전력기기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갈 위치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전력기기 관련해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음은 하나 에어로 얘기를 할까 하는데 그 얘기만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장모님이 주식을 안 하시는데요. 네. 갑자기 며칠 전에 김서방, 네. 효성중공업 그때 200만 원 막 넘어갈 때였습니다. 효성중공업 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단가가 30, 네. 저 미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단가가 30만 원이라고요? 쉿, 네, 그 비밀. 예. 빔이 벌써 다 야, 갑자기 마이크 아니 대표님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자랑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갑자기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서 갑자기 포모가 아니,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 매출보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온 것보다 더 앞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냄새를 먼저 맡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그 고수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고. 잘하신 겁니다. 네. 뭐다 얘기 연합뉴스 경제TV에서 같이 다 함께 한 겁니다. 함께 한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고도 한 15%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장모님 죄송합니다.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약간 좀 지금이라도란 얘기가 같이 들어오면서 좀 강한 변화가 나오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이클 전력기 설비 나온 사이클도 되게 오래됐어요. 벌써 지금 처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는 네. 4년 전입니다 벌써. 네. 예, 그런데 여기까지 움직였다는 얘기는 쉽게 안 꺾일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갖고 오는 영향까지 지금 다지 쪽에서 이번에 테슬라와 함께 보여주는 그 데이터 센터 얘기는 2027년도 가야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대요. 이거 아직 성장도 아니래요. 그러면 전력 설비 쪽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갈 것 같은데 이제 얼만큼 싸게 사느냐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전력 설비가 부각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전선 쪽이 못 갔습니다. 전선 쪽 케이블 쪽이 좀 덜 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신경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2주 전인가 2, 3주 전에는 또 어떤 분 일진전기 고평가라고 어떤 분이 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붙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그때는 약을 안 먹어서 그때 이 정도로 약을 먹었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걸 좋다고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제 심정에 거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잘 보자. 네,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과 전력기기에 대한 의견까지 들었고 덕분에 그 포모를 체험할 수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효성중공업 단가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바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럼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0만 원에 가지고 계십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없어요. 이건 이거 없어요. 없고 현대로템이 그러면 조금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기 떼찌 해주세요. 그런 얘기 나오면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현대로템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현대로템을 못했네요. 근데 두 가지 큰 틀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희가 모르던 몇 가지가 조금씩 보강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핵심적일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출 실적 이렇게 잘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서프라이즈율은 거의 비슷한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제 수출이 70%대로 바뀌어 있는 상황 쪽에서 수주 잔고가 31조다. 이런 쪽들 요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일단 저희가 지금 다 K9 자주포만 알고 있는데 K21 이게 뭐냐면은 운전병 3명, 보병이 9명 타나? 그래서 이게 장갑차, 보병 조종 장갑차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냥 육군에 쓰이는 것보다도 테러 작전 이럴 때도 또 많이 개조돼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양산이 내년부터 들어가서 실적 반영이 됐는데 회사 측 얘기는 세일즈 할 것 같아요. 이쪽을.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세일즈 어디 하겠습니까? 거기 나간대. 거기다가 이제 또 열심히 하겠죠. 그런 쪽에서 만약에 내년에 수주를 받게 되면은 2029년에 매출이 반영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2029년까지는 지금 같은 매출 성장세 이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방산도 수주만 보게 되면 큰 이상이 없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금 유럽, 중동, 아시아가 이제 새로운 쪽으로 나오는데 여기다가 요거 모듈화 추진 장약 이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저 이거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모듈화 추진 장약. 잘하시네요. 예, 예전에 데프콘이 뭐 단팥빵 그건가요? 예, 그거 잘하시겠네요, 우리 앵커님은. 네, 이게 뭐냐면은 핵심 탄약 구성품을 생산하는 건데 여기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거 한번 잠깐 그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거리는 요거 짧은 거 하나만 딱 끼워 넣게 되면 탄두랑 같이 발사가 됩니다. 장거리는 오프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만 끼리끼리 끼워가지고 이렇게 길게 하게 되면 미사일이 하나가 완성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탄두만 제대로 하고 요거만 생산하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스마트 팩토리화 돼서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또 그 탄약들은 또 이게 뭐 다른 건 또 같이 못 들어오는 모습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기대가 높은데 이걸 잘 보다 보니까 이쪽에서 국내 탄약 공장 2배 증설 계획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뭔가 시너지를 내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그렇구나 하는 쪽이고 거기다가 지금 루마니아 조인트 벤처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만이 전부가 아니라 루마니아까지 확장되는 과정들 폴란드에서는 천무랑 탄공창을 같이 건설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동유럽 쪽을 이제 딱 들어가고 거기다가 확대가 되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분위기는 이제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영역이 확장된다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내가 또 아까 현대로템 보면서 실적 나온 것들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예 직접 지역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IR에서 우리 수주받게 되면 여기 가능성이 높다. 라는 쪽에서 이라크 얘기가 나왔고요. 이라크 이번에 K2 전차 가서 사격 훈련하는데 브라보 하면서 되게 관측 이게 되게 사격에 대해서 놀랍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만간 이쪽 얘기 나왔고 루마니아 얘기 나왔고 거기다가 또 페루 얘기 나옵니다. 페루는 현지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가서 폴란드에 공장 세워놓고 조인트 벤처 만들고 거기서 생산한다 그러면 남미 쪽으로 확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 본다 그러면 성장은 아마 현대로템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 하나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꾸준한 수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출렁출렁이게 되면은 살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나. 쪽에서 주가를 이용하는 쪽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까지도 잠깐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략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한숨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남들이 좀 이렇게 보지 않는 것들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그 소외감과 박탈감이 좀 많은 편인데 그게 이제 잘 되면 이제 큰 수익이 날 때도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쉽지 않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인생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방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하시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딱 보면 사실은요 그냥 방산의 대장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막 그 시가총액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작은 네. 종목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건데 너무 광범위한 게 제가 이제 뭐 좀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하시길래 그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좀 느낀 특징은요. 그 조선하고 방산하고 약간 다른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나왔고 조선도 조선의 이제 가장 큰 형님인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 그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하고 방산주들은 오히려 힘을 좀 내는 모습이고 네. 조선의 형님들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조선주들은 약간 좀 숨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차이는 둘 다 실적 시즌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섹터인 건 맞는데 최근에 이제 큰 우리나라의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좀 선반영된 기업이 주가가 오른 섹터거나 아니면 최근에 별로 안 오른 섹터 이게 약간 오늘의 좀 흐름을 가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에 마스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섹터는 사실은 조금 뭐 하나오션도 그렇고 먼저 좀
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는 약간 좀 반응할 수 있는 폭이 룸이 좀 적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방사는 사실은 최근에 좀 눌려 있었습니다. 아주 크게 막 많이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고 거의 조금 고점에서 지금 기간 조정 약간 아직까지는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뭐 6% 올랐지만 전고점 110만 원까지 넘지 못했고요 아직까지.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데 숫자도 양호하게 나오니까 방사는 좀 꿈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뭔가 이제 전고점까지 아직 룸이 남아 있거나 상승폭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방산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흐름에서 좀 느낄 수 있는 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방산주 자체에 대한 전략이나 또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엔터 쪽 잠깐 가겠습니다. 뭐 JP 모건에서도 뭐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에이펙에서도 사실 이제 JYP와 시진핑 에피소드도 있고 했었으니 기대감이 당연히 모아질 수밖에 없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 이렇게 스토리가 되는 건데 다만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들 대비했을 때 오늘 흐름들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고 힘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기회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뭐 JYP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든 다른 엔터주들까지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JP 모건의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차용해서 보게 되면은 근데 특히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 가지고 뭐 한알력 해제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박진영 위원장이신가요? 그분이 네. 총괄 프로듀서? 네, 아무튼 와 복장이 역시 네 지영이 형님답게 예, 그렇게 입으셨는데 거기서 얘기 나온 거 가지고 왕이 부장 불러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뭐가 어떻게 바뀌느냐? 네. 그러면은 그 동안에 시행되었던 정책에 대해서 그럼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바로 뭐 바뀐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서 뭐 그런 쪽으로 봤었는데 그게 중요한 거고 조금 아까 보니까 중국이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무비자 내년까지로 연장한다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저는 계속 가장 마음에 좀 더 저희가 챙겨봐야 될 거는 교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예. 뭐 2030 시대 교류 뭐 그리고 또 스타트업 관련된 쪽에서 이게 결국엔 교류를 통해서 뭔가 움직이자는 얘기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약간 내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쪽으로를 맞추자는데 그럼 같이 연결을 시키게 되면 아마 한중 간에는 그러니까 내수 그리고 또 소비 관련된 쪽들에 대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거는 이제 보긴 보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더 계속 보완이 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일단 하이브는 오랜만에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바꿨네요. 예. 그 기존에는 25만 원 언제 25만 원입니까 이게 그래서 42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잘 모르겠고요. 그 중에서 요거 뭐 다 아는 얘기들이고 글로벌 피어 평균이 25배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줘서 37배로 2027년도 실적에 대비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프리미엄을 왜 붙을까? 요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BTS 영향력들 그리고 또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캐츠아이라고 한때 거기 있는 멤버가 약간 좀 무슨 구설수 때문에 교체되고 그러면라고 나오는데 미국, 프랑스, 필리핀 뭐 이렇게 해서 다국적이잖아요. 요 그룹이 캐츠아이라고 그룹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 정도는 잘 아시는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의 만홍 최고.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만홍이라고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아이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미국하고 필리핀에서 인기 예, 그것도 아마 여기서 나오는 리포트에서는 캐치아이의 공연 수익을 거의 2년 뒤에는 거의 5배인가 정도까지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만큼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나올 겁니다. 여기 공연 매출이 140억, 2017년도에 900억. 어이구 이거 엄청나네요.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블랙핑크의 검색 지수가 급등하고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년 가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잘 눈에 띄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치아이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나머지 쪽으로 봤을 때 JYP는 들어오는데 지금 그동안에 나왔던 거를 10만 원으로 바꾸고 핵심 노래는 뭐 똑같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효과로 그 지금 JYP나 지금
똑같이 하이브나 변화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데 트와이스는 30대예요. 예, 30대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누님들이. 그런데도 열일하고 계시고요. 스트레이키즈도 예전만큼 이제 레벨업이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팬덤 확대를 보는데 예전에는 아무래도 투둥이 입장에서 JYP를 좀 선호하다가 네. 이것도 해잭을 이거 또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튼간 뭐 저희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사세요라고 외쳤던 하이브의 일적으로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요거와 BTS의 성과가 같이 보여줄 것 같아서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차익 매물 나오고 좀 주춤한데 내년도 이 가격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쪽도 하나의 주축이 되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께서는 엔터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러운데 기회다 그러니까 좀 못 믿으시는 거죠. 제가 너무 소외돼 있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니까.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 상승률이 연초 이후에 75% 정도 돼요. 네. 그리고 코스닥이 한 3 정도 되거든요. 절반 정도 코스닥이 아직 못 미친 상승률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11월, 12월 물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달리면 그 계리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계기로 좀 기간 조정을 그들이 보인다면 사실은 키 맞추기가 저는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까지 빨리 좀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150의 대표적인 섹터가 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거기에 엔터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터도 아마 코스닥이 키 맞추기가 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좀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요거 하나만 좀 저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박진영 뭐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중국 공연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중국을 최근에 가장 먼저 다녀온 그렇죠. 사람으로서 분위기를 전달해드리면 중국은 K-팝 모방하려면 못합니다 지금. 우리 K-팝 친구들 이렇게 키우는데 교육시키고 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안 되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다 갖추고 한 친구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이렇게 투입해서 하는데 중국이 지금 당장 그거를 한다? 쉽지 않고 다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태국 아마 총리 아마 뭐 부인께서 뿐만 아니라 모든 정상들이 왜 사진 찍고 GD 공연할 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부러운 거죠 지금. 하고는 싶은데 자기들이 하지는 못하고 근데 이들 다른 나라로 공연 가서 구경하고 돈 쓰고 이런 거 싫거든요. 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중국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공연장을 많이 짓고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국 가서 공연 안 보고 GD의 공연을 우리나라에서 하면 돈은 여기 와서 그냥 쓰든지 그러겠죠. 국민들도 여기서 쓰면 되는데 굳이 K-팝을 모방을 못한다면 그거라도 아마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는 생각에 뭐 엔터주를 좋게 보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은 엔터주가 중국에 기대하는 게 그렇게 크거나 많지 않거든요.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표님께서 확실히 뭐 하이브를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성장률 측면에서 하이브가 압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는 아마 내년도에 가장 뭐 강하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주식이 될 것 같고 캐치아이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르티스를 말씀을 드리면 취향이 걸그룹 하셔야죠. 네. 거기 뭐 멤버 중에 저는 잘생긴 멤버를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BTS 비 닮은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터 기업들이 계속해서 돈을 잘 벌려면 기존에 있는 어느 정도 성숙한 IP가 아니라 새로운 IP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들이 어느 정도 위치를 자리 잡고 공연 규모도 커지고 이렇게 돼서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BTS가 돈은 내년에 많이 벌겠지만 그 내년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캐치아이, 코르티스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 후속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이브는 내년도가 가장 뭐 좀 투자처로서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엔터주에 대해서 두 분이 각각의 뷰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그룹들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잘 녹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과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민재기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